지금 그 아이언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잠재되어 있는 어떤 신화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이 발전돼 가고 있는 그 모습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작업이고, 그 다음에를 또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만든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이언 팰리스라는 이름에서 알듯이 그 아이언이라는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어떤 철강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비계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건축의 신화들, 그것이 지금의 한국을 발전시킨 하나의 모티브로 봤었고, 그 모티브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그런 작업에서 그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계 구조라든지 90개의 조명, 뭐 천막 구조, 아니면 천막 같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쓰는 소재들을 작품에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첫 번째 시도이신 거죠. 전에는 그런 멀티 프로젝션 작업에도 프로젝션을 천에다가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네, 구조 자체가 계속 원형이라는 형태를 갖고는 넘어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런 건축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된 첫 번째 작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로를 기본적으로는 그 파빌리온에 다다르기 위해서 20m에 가까운 좁은 통로를 걸어가면은 이제 파빌리온이 있는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게 된 건데요. 그 구조물이 갖는 그 형태가 갖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작업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들이 그 공간을 해석하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업이 형성이 돼요. 네,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어떤 신전의 모습을 좀 표상하고 싶었다고 할까요? 하나의 메타포로 가져와서 보통 신전의 석고람이라든지 여러 그런 신전의 형태들을 보면은 아주 작은 통로를 따라서 아주 낮게 그것 지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석고람의 형태처럼 보인다든지, 다른 서양의 그런 안에 그런 석굴의 느낌들, 이런 그런 형식들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모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통로를 걸어가면은 아크 형태의 파빌리온이 펼쳐지고요. 거기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은 이제 바람에 나부끼는 풀 아니면 자연의 형태인데요. 그러면 이 자연에서 유토피아라든지 어떤 신의 경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담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거기서의 그 자연의 그런 풀의 흩날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와 관람객과의 하나의 그 생각의 괴리가 있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풀이라고 하기는 좀 식물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그냥 매끈한 꽃 이런 거는 만지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이 무릎 높이 정도의 되게 하늘거리는 풀 숲을 아예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걸 만진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생긴 공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풀밭에서 제가 놀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거기를 지나가지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저한테 하나의 공포의 극적인 그 상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제 작업에서 그 풀이 남았을 때 오히려 스트라이프나 이런 형상들이 지나갈 때보다는 뭔가 더 평온함을 느낀다든지 그 어떤 긴장이 생긴 하나의 지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작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극적인 그 순간을 가장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풀이 저는 쓰인 거고, 그게 어떤 유토피아적인 형상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분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관객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제 작업에서 어느 순간 풀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나와요. 예전 작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뭐냐면, 저는 데이터나 여러 가지들이 신호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게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것들이 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환기를 시킬 때 그 풀이라는 형상들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로서 그것들이 생겼었고, 제가 항상 제 작업에서
실제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아까 우리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들의 어떤 차이, 실제와 허상의 그 차이에 대한 그 경계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인식에 있어서의 어떤 나와 타자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게 쓰이게 계속 나오게 됐었고 특히 이번에는 그게 다른 저희 작업에서보다 가장 강렬하게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풀을 그럼 3D로 제작을 한 이미지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촬영한 이미지? 촬영을 하고 이렇게 되게 짧은 것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풀숲처럼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 시켜서 더 뭔가 더 합성된 그런 풀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디지털 자연 네네. 어떻게 같이 보면 그렇게 네네. 된.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철강 개발 네. 이런 것들에서 없어지는 자연들에 그렇죠. 네. 대한 내러티브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발이 일어나면 이제 자연이 파괴되고 네네. 뭐 네네. 없어지고 네네. 거기에 대한 아픔과 뭐 동경과 향수와 네.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작업에서의 그런 스크린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그 통로를 지나서 그 스크린 안에 섰을 때 사실은 성가곡 같기도 한 여러 가지 그런 곡들이 조금씩 이렇게 서로 합성돼서 들려요. 근데 그것들이 풀숲의 허상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편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사판 같이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 널브러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공사판에서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리는 풀의 느낌으로 사람들은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건설이나 너무 급박하게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되게 간과돼 버리는 그 부분들 어떤 정식적인 그런 밸런스와 맞지 않게 성장되어 버렸던 어떤 그런 경계들 그것들을 저는 사실 작업에 담고자 했었던 것들인데 그게 그것들과 그냥 묘하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시 공간에서 설치로 보면은요 성전 안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이제 성전 밖에 허접함부터 그 그렇죠. 공사판의 네네. 그 불 반짝거리는 온갖 네. 종류의 작동 기기들부터 네네. 다 노출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들어갔을 때 성전이고 또 다시 나오면 그 모든 작동 원리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네, 네.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빠른 개발에서 네. 마무리되지 못한 네네. 많은 것들 아니면 그 노출을 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그 구조물들의 작동 원리를 바로 여실히 예. 그렇죠. 항상 제 작업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면서도 궁금해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작업대로 보통 계속 제가 해왔던 작업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던 무빙 무브먼트란 그 갤러리 조선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그랬고 그 이후에 했었던 아트사이드 전시에서도 사실은 뭐 컴퓨터의 그 프로그래밍된 화면을 그대로 노출한다든지 아니면 전선이라든지 그냥 그 자체를 같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환경처럼 널브러뜨려 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뒤로 감춰져야 될 하나의 현상으로 누군가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조작되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같은 레벨의 중요성을 갖는 저에게는 중요성을 갖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호 방법을 그냥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불편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과 저것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계속 배치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작가님이 장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사람이 아는 것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현실을 인지하는 방법 그리고 현실이 뭔지 그리고 그게 예술 작품에서 뭐 사운드, 빛, 영상, 키네틱 오브제를 통해 연출을 할 때 작품 속 현실하고 진짜 현실하고들이 계속 병치가 되는 그런 작동법? 네, 작품의 작동법하고 예, 연결점을 갖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업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체와 객체의 과연 그 차이와 그거에 대한 그 구별이 무엇일까라는 게 사실 제 작업의 하나의 코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작업에서 또 하나의 중요성이 어떻게 그림자라는 형상을 갖고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그 그림자는 실질적인 어떤 이데아가 됐건 아니면은 물체의 그냥 허상인가 아닌가를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동양화를 감상하다 보면은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정된 하나의 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동양화의 화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처럼 저에서의 그 그림자는 하나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처럼 그 오브제나 그런 것들이 제가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거나 뭔가 사람들이 느끼고자 하는 그 공간 이면의 것들로 밀어버리거나 그것이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스위치되기도 하고 다시 또 그게 재해석되기도 하고 계속 그 공간 속에서 아우르고 느끼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들이 이제 멀티 프로젝션이라는 그렇죠. 근데 테크놀로지 기반의 네.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프로젝션의 빛이 가지는 물성?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아니면 그 물질, 그 빛이라는 물질, 아니면 그림자라는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가 작업 속에서 그 그림자라는 부분이 어떤 강력한 것에 허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주체를 만들어지는 것처럼 빛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조작을 해서 그런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의 그런 동등성이나 아니면 서로가 각 뭐 A라는 것이 어쩔 땐 주체가 될 수가 있다가 그거의 그림자로 볼 수 있는 A-가 다시 주체가 돼서 계속 그것들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빛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멀티로 되었던 그 싱글 채널이 아닌 멀티로 사용을 하고 그걸 또 입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면서 프로젝션의 공간들을 빛의 공간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형의 스크린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그 원형을 시그니처로 가지면서 공간의 스크린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번에도 파빌리온의 형태처럼 되기도 했지만 그것들이 가져오는 게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 할머니들에게서 봤던 그 창호문의 느낌들이 저한테 강력하게 그 빛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창호문 뒤에 무언가가 움직였을 때 그리고 빛이 비쳤을 때 안 비쳤을 때 그 차이에서 오는 것들 그런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작업에서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창호문에서는 그 앞에 그림자와 그 그림자들이 비춰지기 위한 어떤 뭐 밖의 모습들의 그 차이처럼 제 스크린이 입체화되고 구조화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크린의 안과 밖의 차이에 대한 것들을 계속 유영하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동시에 느끼고자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제 작업이 하나의 시그니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는요. 작품 소개에서도 쓰셨지만 그 산해경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동양의 기이한 책. 이 산해경에 소개된 이미지와 서사 구조를 상징적으로 차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 지점들을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산해경이 앞으로 제가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자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작업이 이번 작업이 됐어요. 근데 그 산해경이 어떻게 보면은 뭐 무당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되게 괴기에서 싫다 막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지리서다 뭐 의학서다 뭐다 인문서다 뭐 설화집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론을 갖고 있는 책인데 사실 저는 그 책의 매력을 느꼈던 거는 서양에서의 그런 바라보는 관점하고 되게 다른 그 신화의 구조를 가졌다는 게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그리스 신화랑 비교를 하자면은 그리스 신화는 하나의 서사 구조가 아주 단단하고 거기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참 많이 닮았고 인간에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질투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벌도 주고 그런다면은 지금 그 산해경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은 뭐 다리가 8개의 아이도 있고 기계랑 합쳐졌거나 반인반수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의 그런 반인반수는 사실은 배척해야 될 거고 버리거나 타부시해야 될 거라면은 동양에서의 관점에서의 그런
반인반수의 모습들은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도 서로가 인간과 자연스럽게 삶을 살 수 있는 것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산해경의 그 서사 구조의 가장 큰 매력으로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것들은 그런 그리스 신화처럼 서사 구조가 그냥 단단하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파편화되어서 어떤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그것들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변종성이 있다는 것들도, 그러니까 상상을 해갈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저는 매력적이었고,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뭐 기계와 결합된, 마차와 결합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담론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작업이 저한테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제 그 정중동 동중동이라는 그 개인전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뭐 기계와 어떤 물체와 이것들이 계속 변종되어서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나오기 바로 이전 작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차와 결합된 인간의 모습처럼 그 구조 자체가 사람보다는 더 큰 구조지만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감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 구조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산해경의 상징적 구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구조들, 그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사실 그 산해경과 이제 한국의 철강 신화가 갖는 연계점을, 왜냐하면 그 텍스트로서는 굉장히 그게 제가 찾기가 어려운 연계점이었는데,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빠른 근대화, 빠른 개발, 그런 것들 안에서 아예 그 기계 속 기계가 들어오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이 누군지 캐릭터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러티브가 산해경 안에서도 발견이 되고 뭐 이런 맥락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는 거고, 네. 사실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 또 재밌게 봤던 것들은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같이 상생한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철강의 신화나 이런 것들로 그냥 무조건 다 발전되어지고, 그 발전되어진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는 거를 생각지 못하는 것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를 너무 쉽게 폄하한다든지 계속 그런 어떤 아기다툼의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산해경이라는 것들이 그거 자체 되게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우스워 보이기도 한 그런 신의 모습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들과 상생을 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그거 자체를 그대로 좀 하면서 철강의 신화와 연계점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 지점들이 이제 흑백이 아니고 아니면 이분법이 아니고 뭐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런 지점들이 그 다음 질문, 제가 드리려는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성장의 신화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가지셨나요?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이제 네네. 이분법적인 네네. 사고에서 근거한, 그걸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네네. 그게 아시아의 하나의 신화들, 네. 그렇게 연결. 그러니까 저는 그 아시아 신화를 어떻게 보면은 이 산해경을 통해서 지금 좀 확장해서 계속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쉽거나 되게 가벼웠을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 리서치를 해가고 그 작업을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 오히려 리서치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원래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그 괴기한 모습들을 그대로 프로젝션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강렬한 이미지로서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리서치를 해가면서 그거 자체가 조금씩 이미지는 줄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메타포 자체만 살아남기는 그런 것들이 됐던 것처럼, 그런 서양에서 바라보는 그런 신화적 관점하고는 다른 그런 지점들, 그게 아시아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담론인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 아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더 매력을 느낀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그 이제 아시아 신화라는 게 이제 동양의 신화, 고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비과학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이런 굉장히 그 근대성, 합리주의에 반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근데 다시 가지고 오는데, 그게 그들의 담론이 아닌 새로운 담론으로 하지만 결국은 근데 그 재현법은
테크놀로지를 또 사용을 한다는 말이죠. 네네. 그런 차이들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계속 네. 해가거나 또 그거 보면 저에게 네. 가장 친숙한 어떤 방식들이 결국에는 작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제 작업 네. 자체가 막 드로잉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어떤 누구는 뭔가 그럴듯한데 나오고 나면 뭘 봤는지 잘 모르겠다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뭔가는 느낀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그런 허상의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작업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끊임없이 어느 사람의 한 명의 시선이 아닌 각자가 다른 시선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존중해 줬으면 하는 게 계속 그 큰 맥락인 것 같아요. 제 작업에서 제가 예전에 원래는 동양어를 전공을 했었고 미디어로 어떻게 보면 방향을 틀어서 계속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했었던 그 평면 작업에서부터 사실은 계속 가지고 오는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것들이 과연 보여지는 것들이 그 조율이라는 것들은 저랑 익숙한 그런 어떤 방식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쓰거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감각하는 그 방식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동양어라는 거 동양어를 전공했어? 할 만큼 너무나 다르게 저를 바라보는 그 전공을 얘기를 했을 때 저 자체가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저도 이렇게 맞춰가는 것 같거든요. 그것처럼 제 작업도 그런 정신성과 이거의 그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양화를 전공하다가 미디어로 처음 작업한 건 어떤 거였어요? 언제였어요? 그거는 한 가장 딱 작업화 시켜서 갤러리에서 보여줬던 거는 미국에서는 2009년도에 보여줬었던 거고 한국에 와서는 2011년도 12년도에 금호미술관에서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장 큰 작업으로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있었나요? 거기서 넘어갔던 어떤 동양화는 어떤 동양화 작업하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제 작업을 보면 똑같대요. 아 그래요? 되게 신기한 왜냐면 그때도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수묵을 계속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수묵에 좀 더 치중한 현대화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수묵의 현대화를 하는데 일조를 했었던 한 명 1인이었었고 근데 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면을 가지고 실험한다기보다는 계속 작업이 공간을 통해서 나오게 됐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환경들과의 확장과 만났을 때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었고 그런 궁금증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작업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 가장 신작이 얼마 전에 끝났던 그 동중동 정동동이라는 그 개인전이었었는데 그 전시에서는 사실 제가 다시 수묵을 잡고 그린 것들이 다시 트레킹대에서 또 이제 만나는 어떤 순간들을 또 맛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다시 돌아서 만나는 지점으로 다시 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면 미디어로 하셨던 첫 작업은 어떤 거였어요? 그 작업은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얘기했듯이 그때 특히나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들 그것들을 표현을 하는 게 제 하나의 작업을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었던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관점과 동양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작은 약간 리빙룸을 만들고 거기에 다들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앉을 수 있는 리빙룸의 상태를 만들고 거기를 다 자수를 놨어요. 손자수. 근데 그 텍스트들을 손자수를 놔서 그 손자수들을 서로 어떻게 보면 인사하듯이 서로 만지면 그 텍스트들이 그 화면에서 트랜슬레이트 되는 것들이 환경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수를 놨었던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여졌던 되게 폴리티컬한 그런 단어들이었고 그런 단어들을 사람들과 뭐 외국인이 됐건 한국인이 서로 그거를 만지고 어떻게 터치를 해가면서 되게 재밌는 장면으로 그것들이 변화를 갖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것들이 그냥 무엇을 바라보고 정말 말을 하거나 듣는 것들이 아니라
관객 참여 아니면 지금 늘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무라일체의 상태를 관객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션 그 공간을 이용한 프로젝션 안에서 있을 때 어떠한 무라일체를 생각을 그 지금 첫 번째 작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객 참여형이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객이 가면은 센서에 따라서 움직인다. 네. 1차원적으로는 아니면 또 환경 자체에서 한 사람의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이 또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라일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나와 그게 보이는 사물이 됐건 어떻게 보면 다른 대상과 화합되는 그 순간인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대상을 함부로 하지 않은 어떤 순간이 되는 게 몰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그 저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촉각하게끔 만드는 것 그냥 미디어를 그냥 바라보고 그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진 어린 시절부터 어떤 기억이 됐던 어떤 순간의 기억이 됐건 자기의 느낌과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뿜어내거나 조작되는 그런 순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다른 부분을 더 회귀해서 볼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최근 개인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동양의 신화, 그러니까 저 사실 프로포저 맨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레전시 프로포저를 봤을 때 산해경도 나오고 장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동양의 이제 고전 사상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들이 어떤 연관점을 가질지 그리고 사실 이 비계 구조는 공간을 보고 결정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포저를 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구조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더 풀어낼 거를 생각을 하고 프로포저를 냈었었는데 장을 보고 마음이 그 아수라장 너무 구조들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정말 그쵸. 그 구조가 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구조와 상생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포저를 냈을 때 좀 더 서정적인 어떤 환경을 생각하고 원래 저에게 주어졌던 거는 예쁜 큐빅 화이트 큐브 갤러리 아주 예쁜 그거를 생각하고 그런 서정성을 더 끌어내는 어떤 산해경을 써야겠다고 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물질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성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비계 구조가 아닐까 했었고 근데 그런 비계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 큐브에서는 더 안 어울리고 뭔가 뭐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의 그 아시아문화전당 구조랑 너무 잘 만든 어떤 그 접점이 저는 제 작업을 조금 더 재미있게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비계 구조가 가진 그 유닛으로 굉장히 정확한 정사각형 형태들이 이루어진 그 유닛이 갖는 힘들 그 나머지 정말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구조물들을 다시 누를 수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야기하셨듯이 그 화이트 큐브 갤러리 했으면 이게 너무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이해가 오히려 맞아요. 전시되는 대상화가 그게 오히려 많이 일어났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구조물 자체를 사용을 한 거가 굉장히 현명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려운 과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거쳤지만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나. 그 바꾸게 된 그 순간의 선택.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감했었어요. 과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천장에서부터 무언가 내려서 다는 구조가 제 작업의 하나의 방식인데 천장에 달 수 있는 구조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 사실 모든 작업이 그 공간 스터디에서부터 제 작업은 시작이거든요. 갤러리 조선도 그랬고 그 전에 모든 작업들 공간 스터디에서부터 되는데
이 공간은 그 처음에 생각했던 예쁜 화이트 큐브가 아닌 너무 다른 구조 속에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만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나게 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셀 안에 안 들어간 네. 것도 굉장히 네, 좋은 그랬어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놉티콘의 그 구조물 네. 외부에 있는 위치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래서도 볼 수 있고 네, 위에서도 그렇죠. 관람이 네. 되고 어떻게 멀리 어떻게 보면 다양한 구조에서도 관찰하는 게 제 작업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화의 어떤 그런 거죠. 칠반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어떤 그런 구조 그렇게 되는 어떤 활용들을 저는 하나씩 또 실천하는 것들이 제 작업의 하나의 방식이 형식적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네. 했던 하나의 예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먼 곳에서 네, 보는 네. 것들이 어려울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계를 아니 어려움을 장애를 극복한.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어떤 분은 계속 거기서 공사 중인 줄 알았대요. 설치가 안 끝난 줄. 자연스럽게 계속 있어서 네. 아 저기 공사가 안 끝났나 보다 네. 했는데 그게 작업인 게 네.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천막이 갖는 그 천막의 색깔이 갖는 네. 아름다움 같은 네, 네. 것도 있고 네, 그 아시바가 갖는 그 그렇죠. 쇠 구조물이 갖는 네. 그 미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닐의 소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너무나 저렴해 보여 저급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물질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리에서 그걸 바라봤을 때 상당히 아름답거나 어떤 사람은 되게 실크로 보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멀리서는 부드럽게 색깔 그리고 그런 비닐천이 그렇게 색깔이 많은 줄 몰랐다 그러시면서 근데 그런 관람객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가까이 보거나 멀리 봤을 때 어떤 편견의 차이들 그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잡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셨던 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의미를 느끼게 됐어요. 감사합니다.